자, 오늘은 정지용 작가의 불사조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필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글씨는 표현 기법, 즉 시의 형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의 내용이죠. 즉 화자가 누군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을 전문을 함께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사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1년을 보니까 갑자기 비에 이러면서 비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를 결국에 다 읽어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불사조라고 하는 제목은 진짜 그 불사조, 새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애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이 되는 거고, 이 보조관념을 통해 진짜로 말하고 싶은 아이는 바로 이 비애라고 하는 원관념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비애를 설명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불사조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요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애하고 느낌표를 썼으니까 영탄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애는 사람이 아닌데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이렇게 너라고 부르는 순간 바로 의인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애여 하면서 비애를 부르고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1년의 1행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구체적인 모양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이 비애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과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비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대상이죠. 즉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값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비애라고 하는 것은 모양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가장 안이 바로 내면 깊숙이 근원에 해당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비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가장 내면의 깊숙한 곳, 즉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박힌 화살이고 날지 않는 새다. 비애라고 하는 것이 박힌 화살이고요. 첫 번째 비애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날지 않는 새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는 어떤 이미지냐? 바로 고정되어 있다. 즉 나를 떠나지 않고 나로부터 탈출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고정되어서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왔던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대목이 되는 거겠죠.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비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애들, 우리 화자가 느끼는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 속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장르 특성상 기본적으로 비유하고 돌려서 표현하고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화자가 이 정서를 직접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적어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 제시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를 읽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 정서를 머릿속에 확 입력을 시켜서 각인시켜줘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내기를 추천합니다. 자, 3년입니다.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즉 비애를 없앨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비애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이웃, 이 이웃을 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밀히 말해준다.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그죠? 비애와 행복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웃이 너무 강력하면 비애는 물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웃을 나는 찾지 못했고요. 다만 비애한테 은밀하게 말해주는 거죠. 행복이 너 되게 싫어하던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비애는 서로 상반적인 대립되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조라고 하는 애는 아주의 방언으로서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요 3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자, 사연입니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네, 의문형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비애가 내면을 지배하고 있음을, 즉 나의 심장을 정말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애 오 나의 신부, 역시 영탄법이 활용되고 있고요. 신부는 아까 화살, 그 다음에 새에 이어서 비애를 비유하고 있는 세 번째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부는 이제 동반자적 의미를,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의미가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신부로서 평생을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 신부니까요. 나의 동반자니까 비애를 위해줘야죠.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그래서 나의 창과 웃음은 역시 비애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이 비애를 위해서 이런 창과 웃음을 내가 닫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자, 청춘이 다하자 청춘이 죽어버립니다. 요거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호 표시가 됩니다. 즉 청춘이 죽으면 비애도 죽는다는 것은 청춘과 비애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청춘일 때에는 비애가 크고요. 청춘이 끝나고 나면 비애도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성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덤 정도의 의미, 무덤 앞에 세워놓는 어떤 표식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춘이 다하는 어느 날 그 비애가 죽게 되지만, 그러나 진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을 세우거나 무덤을 지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나의 청춘, 곧 나의 비애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왜? 내 청춘이 진짜 죽는 날은 없다는 겁니다. 청춘이 죽는 날, 즉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 비애도 죽겠지만 그때까지는 나의 청춘이 다할 것이기 때문에 비애라고 하는 녀석도 나와 평생을 함께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비애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비애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불사조의 이미지죠.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불사조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거든요. 불사조는 생명이 다하고 목숨이 다하면 한 번 죽긴 죽어요. 근데 죽자마자 그 제로 남은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곧바로 즉시로 다시 살아나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그게 바로 비애를 비유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비애여, 너의 불사조여, 나의 눈물이여. 그래서 이 불사조와 눈물도 비애를 표현하는 시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불사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소멸된 것 같지만 소멸을 통해 다시 생성되는 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애라고 하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반복된다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사조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 시의 그럼 주제는 뭘까요?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라고 하는 것이 나와 평생 영원히 함께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봐 주시고요. 네, 말을 건네는 방식, 비애여, 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네, 추상적이고 관념적 대상에 해당하는 비애라고 하는 대상을 불사조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도 비애라고 하는 시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었고요. 영탄적 표현, 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많이 활용했었고, 그 다음에 의인법을 활용했었죠. 결국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를 구체적인 시어로 표현했었는데 걔네들이 뭐가 있었냐? 화살이 있었고,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신부이자 또 반복적으로 다시 생명을 거듭하는, 소멸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시 생성을 반복하게 되는 불사조, 이런 것들이 비애를 표현한 시어들이 됐었습니다. 감탄형 종결어미, 뭐뭐구나, 뭐뭐로여, 이런 것들이죠.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이라고 하는 시어는 바로 인간의 내면 속 깊숙한 근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비애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픈 울음, 아픈 몸짓 이런 것들은 바로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비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이거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제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시고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